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44번째 다시 긴장했어. 다시 할게요. 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4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축덕숙덕을 외치신 분은 최다희 인턴 PD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시은 아나운서님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침투력이 장난 아니네요. 주시은 아나운서가 오늘 촬영 일정 때문에 네. 예, 지방 가신대요. 예,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비운 틈을 놓치지 않고 최다희 PD가 편집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방에 들어왔더니 앉아 있더라고요. 네. 진짜 주시은 아나운서 자리에. 저도 일본으로 들어왔는데 먼저 앉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아나운서님이 지난주에 같이 밥 먹을 때 다이 너가 해 이러셨어요. 아, 주말 뉴스 앵커를 해라. 아니요. 인수인계가 끝났구나 벌써.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네. 지난주 이정찬 선배가 주바페한테 엄청 공격을 당한 거 보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 아주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네. 주바페였는데 오늘 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성룡 기자가 지금 인도에 한숨을 쉬고 있고요. 공격수 주바페를 피한 대신 이제 뽕PD의 저격수를 할 수 있는 최다희 인턴 PD가 그래서 오늘 두 분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최대한 말을 줄이고 무슨 소리세요? 뭐 오징어 게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영민이고요. 소개 안 하신 분?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네, 다 얘기해놓고 자, 먼저 축덕토토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박진영 PD가 4개를 적중했습니다. 오. 자신이 열렬히 응원하는 서울 경기를 못 맞췄고요. 그리고 제가 3개를 맞았고 주시은 아나운서가 2개, 이정찬 기자 1개. 그래서 샤방가인님이 이정찬, 하성룡 기자, 괜히 하성룡 기자를 소환했어요. 지난주에 그니까요. 토토 안 했는데 분발하세요. 라고 샤방가인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지난주는 맞추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거의 예상대로 갔던 승부인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인 순위대로 그대로는 아니지만 순위에 맞게 뭐 전북 이기고 울산 이기고 또 예상대로 갔으면 서울이 이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겠지만 아무튼 경기들이 뭐 골도 많이 나고 극장골도 있었고 아주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엔 주연보다는 좀 조연들이 많이 빛났던 라운드였어요. 맞아요. 뒤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호재 선수. 그렇죠. 호재. 이기영 전 전 인천 감독의 캐논 아들이죠. 슈터의 아들이죠. 이기요.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최다희 PD가 읽겠습니다. 네. 최다희 인턴 PD가. 네. 편평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재회도 용기가 아닐까? 지난주 제목이 기용하는 것도 용기다. 그 제가 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왜 이정찬 기자가 공격을 당하죠? 제외도 용기가 아닐까? 이거는 이정찬 기자를 약간 바지로 내세운 거죠. 비선 실세 같은. 맞습니다. 기용하는 것도 용기고 제외하는 것도 용기고 어찌 보면 제외하는 게 더 용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 정도의 비판이 따르는 거 보면요. 맞습니다. 그 다음이요. FC 서울 2021님이 달아주셨습니다. 고광민 퇴장은 어쨌든 위험한 상황이 되긴 했으니까 퇴장이 납득은 가지만 그 전에 대구가 했던 몇 번의 반칙들은 VAR이나 경고조차도 없다가 고광민만 갑자기 VAR에 카드라는 게 짜증이 나는데 마지막에 나상호 경고에서도 현영민 말처럼 충분히 나상호가 항의할 만했다고 보는데 그걸 항의했다고 경고 주는 거 보면 진짜 판정도 개판이면서 권위만 바라는 게 또 한 번 느껴지네요. 그 장면은 아무리 돌려봐도 몸싸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FC 서울 2021님이 이제 당연히 FC 서울 팬이실 거고 여기서 약간 비속어들이 좀 있어서 네. 걸러서 읽겠지 했는데 그대로 판을 읽으셨습니다. 첫 출전에 아주 존재감을 뿜뿜하려고. 솔직한. 약간 멈칫하긴 근데 했어요. 딕션이 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해본 진짜로. 솜씨였던. 저 기자님께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너무 아니 좋아하네요. 연습을 좀 한 것 같은데? 그죠? 아닙니다. 아니긴. 맞습니다. 이거는 이 글은 우리 뽕 PD가 또 FC 서울 팬이라서 이거 꼭 읽어야 된다고. 네. 거듭 제가요? 강조를. 고광민 선수 퇴장은 일단 밟았으니까. 네, 정강이 네. 쪽을 밟은 거고 뭐 VAR실에서 신호가 들어왔겠죠. 퇴장성이다. 판단해봐라. 그래서 심판이 온필드 리뷰를 하고 결정을 내린 거고요. 그 장면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다음에 그 나상호 선수 경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파울 장면은 제가 봐도 경고성은 아니에요. 근데 파울을 하자마자 좀 거칠게 항의를 하면서 달려갔고 그 과정에서 심판이 이제 항의 그 기록지에도 나와요. 파울로 인한 경고가 아니라 항의로 인한 경고라고 나옵니다. 이게 201 글 쓰신 분은 항의할 만했다고 보는데
하성룡 기자는 항의할 만하다고 보지 않는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항의로 다음 인한 주에 경고를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봐도 파울 장면이 경고성까지는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워낙 그리고- 또 FC 서울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좀 올라가고 반전하는 있는데. 분위기에서 팬 입장에서는 뭐 심판 판정에 불만 감정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몸싸움 정당한 몸싸움 정도로 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거는 해명은 좀 늦은 것 같고요. 네. 다음에 그 다음이요. 네, 추억하며 종달새를 님이 유튜브에 달아주셨습니다. 축덕숙덕 프로그램의 팬을 늘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시은 아나운서의 예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튜브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두 번째, 골 때리는 여 시즌2 아나운서 팀에 주시은 아나운서를 멤버로 추천합니다. 세 번째, 주영민 기자의 축구 사랑은 믿지만 축구 프로그램에서 야구 얘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 사랑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 얘기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은 아나운서를 뭐 어떻게 많이 보여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당장 이 그러니까. 댓글 있는 날 안 나오고 죄송해요. 최다인 추억하면 PD도 종달새를 함께 출연해야 된다. 이게 4번에 딱 달렸으면 그러니까요. 좋았을 뻔했네요. 자, 오늘 질문이 굉장히 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네. 지난주에 들어온 건데 이정찬 기자가 하성룡 기자한테 퉁친 질문인데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비드링님이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하성룡 기자님, 잔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또 온 것 같습니다. 뽕 PD가 스포츠 머그에서도 만들었던데 분명 연맹 차원에서 컨설팅도 하고 그런다 했잖아요. 잔디 맛집이라던 울산도 잘하고 있다고 말하더니 과연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요? 특히 이 과정에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잔디 교체 공사랑 채광기도 샀다고 하던데 잘 되고 있는 거겠죠? 잔디에 관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릴 줄이야. 잔디 전문 기자 하성룡 기자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거 먼저 답변해 주실래요? 기자님. 네, 저도 잔디 관련해서 세 번째 답할 줄이야. 아무래도 최근에 K리그에서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골키퍼들의 실수가 많이 이슈가 됐어요. 그게 이제 잔디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알까기. 그렇죠. 뭐 성남의 김영광 선수가 이제 헛발질 잔디로 인해서 공이 튀면서 헛발질해서 실점했었죠 그때. 네, 실점했던 실점했죠. 장면. 뿐만 아니라 골키퍼들이 최근에 1개, 2개 라운드에서 순환시대 당했던 게 잔디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컨설턴트 얘기는 조금 뒤로 하는데 지금 현재 잔디공사 K리그는 다 잔디 교체 공사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곳에서 K리그 지금 잔디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 경기를 끝으로 이제 서울 잔디공사 들어가서 이제 이랜드가 홈구장으로 쓰던 잠실에 가서 나머지 경기들을 홈 경기들을 치르게 됩니다. 서울은 하이브리드 잔디를 국내 K리그 경기장 최초로 야, 진짜 서울이 잔디 공사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거는 그렇죠.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이브리드 잔디가 뭐 좀 다른 천연 거예요? 잔디에다가 인조 잔디를 섞어서 아. 하는 건데요. 요즘 트렌드죠. 요즘 트렌드예요. 어. 이게 잔디가 좀 덜 상하고 그렇죠. 고르고. 이게 파주 NFC에도 이게 한계면을 했었는데 네. 당시에 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오래 걸렸다고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K리그 경기장은 최초라고 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전도 지난 8월부터 월드컵 경기장 잔디 교체 공사를 해서 지금 한밭 운동장을 쓰고 있고 거기도 채광기 대전이 돈 많이 썼어요. 채광기를 제가 대전이? 울산 인천이 했다라고 1년 동안 임대해서 썼다라고 했는데 대전이 우리나라 최초로 구매를 했어요. 와. 이 채광기를 구매하는데 한 4억 정도 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원 FC도 수원 종합운동장 잔디 보수 공사에서 지금 수원 그 빅버드에서 경기를 같이 하고 쓰고 있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잔디 공사를 하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을 하면서 그 당시 전국에 네. 월드컵 경기장을 되게 여러 개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2001년이에요. 근데 2001년 이후로 지금 2021년까지 20년 동안 그 아래 잔디 아래 깔린 토양들이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 토양들에 침척물이 쌓이고 원래 약간 굵은 모래가 있어야 배수가 잘 되는데 침척물이 쌓이고 막아버리는구나. 그렇죠. 조그만 뭐라고 하죠 이걸?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물 배수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 잔디들이 비 많이 오거나 그러면은 물이 안 빠지고 또 동맥경화인 거죠. 뿌리가 약해지고 그렇게 된 상황이었던 찰떡 거죠. 비유. 그래서 이번 프로축구 연맹에서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저기 골프장 잔디 관리하는 그 삼성의 잔디연구소의 팀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컨설턴트 계약을 해서 잔디 진단을 했어요. 1차 진단을 4월, 5월, 6월 그쯤에 하고 2차를 7, 8월인가 또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완료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진단이 확실하게 위에는 괜찮대요.
잔디 색깔, 잔디들이 자라는 거 이런 거 괜찮은데 토양이 문제라는 진단이 제일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좀 토양을 이렇게 몇 개 구단은 아예 토양부터 갈아엎는 단계에 있고 몇 개 구단은 토양을 갈아엎지 못하는 데는 토양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제언 좀 조언 이런 걸 좀 많이 컨설턴트를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팀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걸 좀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좀 안내를 해줬더라고요. 지역 기후 특성에 맞춰서. 오, 디테일하게 들어갔네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서 연맹에서는 뭐 당연히 연맹이 한 일이니까 잘 되고 있다. 라는 입장이고. 그 제 생각에는 아직 좀 그러니까 시즌이 조금 있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 공사를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도중에 하는 건 좀 많이 급하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날씨 문제도 문제는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10월이 제일 적게요. 잔디 공사. 아, 10월. 이유가 그래요? 7, 8, 9월은 고온 뜨거운 데다가 그렇죠. 비까지 많이 태풍도 와요. 오고. 공사하기에 제일 안 좋은 시기예요. 10월 달이 이런 공사 잔디를 바꾸고 잔디가 새롭게 자라나는 시기까지 다 고려했을 때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을 한 거죠. 10월 달이. 그러겠네요. 저는 그냥 연말에 도로공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 한번 예산 써야 된다. 예산 남아서 네네. 좋은 비유네요. 철떡 비유? 그래서 잔디를 또 이렇게 해야 내년 시즌에 이제 개막 봄쯤에 맞춰서 오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잔디 생육까지. 하긴 다 임플란트도 가져가는 우리가 거예요. 가을에 하라 그러잖아요, 보통. 아, 그래요? 여름에 하지 말고. 그런 네. 얘기가 있어요? 여름에 이제 땀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아. 염증 우려가 있어서 잔디에 또 염증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잔디 임플란트를 하는 거죠. 철떡 비유? 찰떡 비유 인정합니다. 저 6월에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어요. 늦었습니다. 도쿄 갔다 오고 해야 되지 했는데 아직도 못 하고 맞아, 있네요. 맞아. 그랬죠. 네, 아직도 못 하고 있네요. 네. 다음 질문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화이자 2차를 맞았는데 후유증 1차에 비해 많이 아파서 스스로 많이 놀랐습니다. 그럼 조동찬 기자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뽀얀 같아. 그러면서 생각난 것은 현재 K리그 선수들의 백신 접종 현황과 백신 접종 시 휴가 부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야구에서는 백신 엔트리를 부여해서 리그에서 지원하는 것 같던데 특히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이 국내 외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소집 시 백신 미접종자는 향후 원정 경기 후 입국 시 또다시 파주 NFC에서 코호트 격리가 되는 건가요? 더불어 외국인 선수의 소속 국가대표 소집 후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절차 등이 기존처럼 2주 유지인지 아니면 백신 접종자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자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다양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리그 전체 지금 연맹에서 파악한 바로는 구단별로 좀 파악을 했을 때 80% 이상이 접종이 완료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선수단 80%. 전체. 예. 일부 외국인 선수들이 아직 안 맞은 선수들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약간 뭐 신체 결정 자유권 이런 걸 이유로 좀 안 맞고 있는 선수도 있다고 강제로 합니다. 맞게 할 수는 없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네. 그 백신을 그 80% 정도 맞았고 그 아래 질문이 이제 대표팀 같은 경우 파주 NFC에서 코호트 격리가 되냐? 요거는 현재 축구협회에 물어봤더니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대표팀에 소집 최근에 됐던 선수뿐만 아니라 다 맞았죠. 전체에 있는 풀에 있는 선수들이 다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인데 만약에 백신을 맞지 않은 선수가 해외 원정을 갔다가 돌아올 경우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 선수 해야죠. 근데 예. 파주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파주를 전체를 비워야 되는데 지금 연령별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별도로 좀 되는구나. 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모두가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나라 K리그에서도 외국 대표팀에 뽑힌 선수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무고사도 뭐 무고사, 뭐 네. 울산의 바코, 그다음에 캐나다 헨리 또 저기 누구냐, 전북의 감비아 대표 바로 뭐 그런 식으로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지난 9월 A매치 기간에 이 선수들이 갈 때 다 문제가 없었던 게 그 선수들이 갔던 국가가 자가격리 면제 해당 명리 국가였어요. 격제. 자가격리 면제 국가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다 백신을 맞았고 돌아와서 문제가 없었다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팀에서 이제 팀과 훈련장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이번 10월 달에도 제가 따로 알아봤더니 다 문제 없는 나라고 대표팀이 이번에 이란 원정을 갔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해요. 이란 같은 경우는 9월 달까지는 자가격리 면제 국가 아니었어요. 예외 국가였어요. 근데 10월 달에 풀렸대요. 다행히. 이란이 초기에 굉장히 심했던 나라거든요. 그렇죠. 코로나가.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지금 또 다음 주면은 이제 전주에서 ACL 8강, 4강 버블로 열리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다행히 3개 나라가 K리그 국가들이고 K리그 팀들이고 오늘 말실수가 많네요. 오늘 많이 죄송합니다. 꼬이네요. 네. K리그 팀들이고 한 개 팀이 이제 일본 팀인데 일본 공격을 팀에도 안 하려 그래도 안 할 수 없게 만드네요. 일본 팀에도 백신 접종자가 안 맞은 선수들이 있대요. 근데 이미 16강전에 울산 가와사키전 할 때 그때 이미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선수들이 들어와서 버블로 코스 격리한다라는 조건으로 이 선수들을 면제해줬거든요. 국내에 들어왔을 때 자가격리 안 할 수 있도록. 이번 8강, 4강도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백신 맞지 않은 선수도 맞은 선수, 접종한 선수와 똑같은 조건으로 그렇게 격리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구도 질문해 주셨는데 아, 자제하실 그러네. 거예요? 야구는 야구 이제 자제는 백신, 저만 하면 돼요. 야구에는 이제 백신 엔트리가 있죠. 근데 이제 축구는 좀 다른 게 야구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열리기 때문에 선수들이 백신을 맞고 나서 며칠 동안 혹시나 후유증이 있을 거에 대비해서 이런 엔트리를 만들어 놓은 거고 축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경기 혹은 일주일에 2경기인데 백신 날짜 맞는 날짜를 일부러 선수들이 조절을 합니다. 주말에 경기를 뛰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맞아서 며칠 동안 쉴 수 있고 다시 주말 경기에 나설 수 있도록. 그래서 축구는 조금 그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엔트리는 없습니다. 자, 다음이요. 끝인가요? 네, 이제 네, 질문은 없어요. 하승민 기자가 준비 많이 했네요. 오랜만에. 그니까요. 공격 안 당하려고. 근데 발음이 셀 줄이야? 이건 몰랐네. 내용은 좋은데 발음이 셀 줄이야? 잔디 자가 전 면제 격리. 아니, 잔디 전문 기자가 너무 웃겨. 명리격제. 자, 이제 이슈 포커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아주 뜨거웠습니다. 야. 제목을 보겠습니다. 앗PL 주간 베스트. 앗은 왜 들어갔어요? 요거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 패러디라서.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옛날 그 클래식한 거죠. 되게. 앗PL 주간 베스트에서 그게 떠올라요? 아니요? 대단한데? 한국인 이제 공격 잉글랜드인보다 대상이 잠깐 한국인 잉글랜드인보다 많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간 베스트 이제 한국 사람이 아. 잉글랜드 사람보다 많이 뽑혔다 아. 이 얘기죠. 너무 많이 버렸네. 내용을. 제목이 너무 별로다. 안 해? 자, 먼저 이건 또 뭡니까? 크리스티안 하누 왕이자. 괜찮다 이거는. 너무 방정맞게 웃었네요. 아니요, 제가. 아니요. 좋았어요. 이것도 좋아요? 네. 네. 병맛을 좋아하시는구나. 병맛이에요, 제가? 아니 여기 대상이 잘못 갔네. 진행을 못 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저격을 하시나? 자, 크리스티아누가 아니라 크리스티한우. 한우. 황소니까 한우라 이거죠. 그렇죠. 황희찬. A 등급. 깔끔한 피니셔로 멀티콜. 그냥 이걸 제목으로 하시지.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누 좋은데? 그러니까요. 지은 거예요, 아니면 댓글에 있는 거예요? 요거 다른 데서 또 제가 찾아봐갖고 갖고 온 건데. 센스 있네요. 부제보다 별로다. 황희찬 선수가 이런 골, 오스트리아에서도 이런 골 참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제가 프리미어리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사과 2가지 좀 먼저 드리고 가려고요. 뭐요? 선서가 예전에 제가 토트넘이 토트넘. 3연승을 달릴 때 수비가 달라졌다 칭찬을 엄청 하고 나서 그 다음 이후로 3연속 3실점 패배. 우리 안 달라진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격 당하기 전에 선수비 후 역습. 그래도 저는 나름 저건 실드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후로 좀 그 스킵 선수가 안 나온 기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때 제가 스킵 칭찬을 많이 하긴 했죠. 예. 또 하나는 실드?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 있다 했을 때 제가 얘기한 게 울버햄튼 팀 자체가 골 결정력이 안 좋은 팀인데 황희찬 선수의 골 결정력도 조금 안 좋다라고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이번 경기를 보고 이걸 확실히 사과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꾸 그런 걸 사고하다 보면 앞으로 사람들이 안 믿게 돼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과 잘 받았습니다. 울버햄튼이 2대1로 뉴캐슬을 이겼는데 2골 모두 황희찬 선수가 넣었고 그것도 뭐 아주 너무 멋지게 넣었죠. 깔끔하게 진짜 결정력이 모자라지 않겠냐는 그런 불신을 다 씻어버리는 골이었죠. 불신을 씻었고 하성룡 기자의 전망을 깨버려. 뒤엎는. 네. 별 내용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 골장을 보면은 그 공간 침투하고 하는 것까지는 많이 봐왔던 장면이긴 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봐왔던 장면은 하늘 위로 뻥 떠버리거나 아니면 옆으로 빗나가거나 그런 걸 많이 봤었는데 이 선수가 이번에 2골 장면을 보면은 다 슈팅 때리기 전에 골키퍼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이 잠깐 뭐 흘낏 보는 그런 시선과
힘으로만 세게 때리려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딱 때리려고 했다. 노리고 찬 거다. 이거는 얻어 걸린 게 아니라 노리고 찬 두 골이라는 장면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많이 발전했구나,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느꼈는데 본인도 어제 이제 축구협회 대표팀에 들어와서 얘기를 했는데 비시즌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연습을 했다라고 해요. 칼을 갈았고 네. 무엇보다 그 스피드를 계속 유지하면서 슈팅까지 가는 그렇죠. 게 그전과 좀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습이야 선수들이 워낙 많이 하겠죠. 근데 딱 특정해서 연습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게 요거는 축구협회 인터뷰가 아니라 저기 영국에서 2골 넣고 나서 영국에 있는 한국 기자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들어봤는데 히메네스 선수 그냥 공격수와 미드필드 간에 서로 침투를 하는 순간 찔러주는 패스 그리고 거기서 슈팅 가는 거 그 연습을 엄청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특히 황희찬 선수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라이프치히에서 조금 플레이가 제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적응에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감독이 측면으로 쓰려고 했어요. 이 선수. 지금 울버햄튼에서도 선발로는 측면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직접 얘기했어요. 황희찬 선수가. 이번에 골 들어가는 장면들은 중앙에서 측면으로 그렇죠. 빠져나가면서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황희찬 선수가 직접 얘기한 게 감독이 본인에게 프리롤을 줬다. 사이드든 중앙이든 네가 잘하는 침투를 해서 넣는 연습을 네가 마음대로 해라. 진짜 잘하니까 황희찬 그렇게 선수에게 치는 거죠. 이 선수가 측면으로만 들어가면은 이 선수의 장기가 돌파잖아요. 약간 우당탕탕 느낌도 있는 돌파인데 그렇죠. 올라가서 크로스로 올라야 되는데 이 선수는 지금 황희찬 선수는 울버햄튼에서 2골 장면 보면은 사이드 중앙 본인이 원하는 대로 들어가서 침투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감독이 프리롤을 줬다라는 게 본인이 상당히 이제 마음 편하게 축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패턴화가 좀 어느 정도 돼 맞아요. 있다는 그렇죠.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뛰면은 딱 그 옵사이드 트랩을 딱 벗어나기 전에 그렇죠. 예, 차주고 네. 계속 침투하려고 받아서 그러고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거는 보통 황희찬 선수가 이제 몰고 들어가면서 골대를 봐요. 골대를 보고 차다가 이제 공이 뜨거나 빗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골대를 감각으로 이 정도쯤 차면 구석으로 박힐 거라는 걸 어느 정도 몸으로 체득한 듯한 느낌? 그게 이제 골잡이들의 전형적인 네. 뭐 세계적인 골잡이들이 갖추는 기본적인 능력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봤다는 면에서 한 단계 좀 더 성장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우리 뽕 PD가 워낙 초를 치기 좋아해서 설레발이죠 이런 거는 황희찬 히메네스에게서 손흥민 케인의 향기가 난다. 합이 너무 좋았어요. 이 경기만 보면 그렇죠. 어시스트 2개도 라울 히메네스가 해줬고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속된 플레이 그런 패턴이 나온다고 느껴졌던 게 일단 히메네스가 잡으니까 계속 황희찬 선수가 뒷공간을 노리고 이번엔 전 또 눈여겨봤던 게 황희찬 선수가 한 단계 더 성장한 게 좀 여유로워진 것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시야도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오른발로 한 발 놓고 왼발로 또 한 방 넣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엄청 강하진 않더라도 사이드를 정확하게 보고 노린 슛이 나중에 이 케인이 찔러주고 손흥민이 마무리했던 그것도 보이고 오히려 예전에 생각해보면 짤츠부르 그때 그 홀란드와 합이 좋았던 그 투톱 그 황홀 라인을 다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감상도 좀 떠올랐습니다. 저는 황홀 라인까지는 아니고 손캐 조합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이유는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히메네스가 최전방 원톱이에요. 케인하고 똑같죠. 근데 지금 이 경기를 보면은 히메네스가 최전방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의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서 케인이 하던 것처럼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활동량이 히메네스 이날 황희찬 선수에 대한 칭찬도 많았지만 영국 언론에서는 히메네스의 활동량 그 커버리지 범위에 대해서 좀 칭찬이 많았어요. 정말 왼쪽 끝 그 경기장을 위아래보다는 하프라인 위쪽에 왼쪽 끝에부터 오른쪽 끝에까지 히메네스가 다 밟고 다녔다. 프리롤이 2명이었네요. 그렇죠. 프리롤이 사실상 2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케인이 찔러주고 향기가 나는 게 맞네요 그러면. 케인이 찔러주고 스피드를 이용해 제가 틀렸네요. 침투해서 사과하겠습니다.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얼핏 나더라, 얼핏. 울버햄튼 경기를 제가 이제 좀 관심 갖고 쭉 지켜보진 않아서 저는 이게 네임 밸류만으로 봤을 때 한 건데 다시 맡아보니 뽕피디가 잘 맡았네요 냄새를. 진하게 나더라고요. 진하게는 무슨 또 진하게입니까? 또 한번 칭찬해줬더니 그래서 저는 좀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황희찬 선수가 맨 마지막에 거의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 아웃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바뀌었던 선수가 이제 아다마 트라오레였는데 이게 뭔가 원래 아다마 트라오레가 그 울버햄튼의 에이스 이게 그렇죠. 대표적인 선수잖아요. 또 그렇죠. 플레이 스타일도 황희찬 선수랑 비슷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황희찬 선수의 이 상위 호환이
트라오레이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뚜껑을 까보니까 그 반대의 그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황희찬 선수가 워낙 그 기립박수를 받고 경기장을 빠져나갔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공격할게요. 감독이 얘기했어요. 감독이 당연히 그렇게 보는 시선도 많아요. 그 트라오레 선수랑 교체됐으니까 에이스를 그렇게 에이스 대신 나가서 그렇게 했다. 근데 감독이 우리 팀에는 4명의 개성이 뚜렷한 윙어가 있다. 트라오레, 성희찬, 트닝캉 포함해가지고 그 경기에 맞춤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라오레보다는 황희찬 선수나 트닝캉 선수가 이번 좀 더 히메네스랑 3톱으로 해서 나갔는데 그 조합을 얘기한 거지 이 선수를 주전 경기에서 이겼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아주 국뽕다운 그런.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 이제 이때까지 트라오레가 넣은 골보다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뭐 박수 칠만하지 않나 이런 거는. 뽕 PD의 멘트에서 항상 국뽕의 향기가 그렇죠. 진하게 그러니까요. 납니다. 예. 더욱 놀라운 거는 이번에 슈팅 2개로 그렇죠. 2골이었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골 결정력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프리미어리그 가서 골 비웃듯이. 결정력이 그러니까요. 재평가 시급. 예, 지금 전체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슈팅을 7개 때렸는데 그중에 3골입니다. 그리고 유효슛이 하성룡 선수란다. 하성룡 기자가 이렇게 통계로 막 네. 이 근거를 갖다 대면 잊고 엇나가더라고요. 다음에. 또 사고하지 않을까 우려돼서. 다음 경기가 대표팀 경기인데 역사가 많아요 몇 이런 개나 경우가. 되나. 유효슛 그중에 유효슛이 3개인데 3골. 골도 안 그러면 넣으면 올 시즌 몇 들어가면 골을 넣게 되나요? 산술적으로? 기적의 수학 한번 보여줄까요? 산수는 좀 미리 준비해 와야지. 제가 암산이 안 돼가지고. 자, 황희찬 선수 하여튼 뭐 확 달라진 모습. 그렇죠. 독일에서 있었던 걸 생각하면 진짜 진짜 그 빨리 뽕피디가 적응하고. 제가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크리스티 한우라는 별명이 붙을 만한 그 경기는 충분히 그럴 골이었죠. 만한 예. 골이었죠. 호날두처럼 치고 나가서 깔끔한 놀라운 피니셔. 호날두 같은 결정력을 보여준 건 맞죠. 맞죠. 네. 하여간 굉장히 놀라움을 주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최다희 PD가 오늘 방송 시작 전에 손흥민 경기는 봤어요라고 했기 때문에 야.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손흥민 했다. 아, 그리고 손흥민 했다. 그 공격과 수비가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보통 이렇게 챙겨보고 경기를 다 본 건 처음이었는데 다 봤어요? 네. 오. 공격과 수비가 진짜 자유자재로 다 되는 거야.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준비 많이 했네요.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거의 마지막 경기 끝나갈 때쯤 그 코너에서 시간 끄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저런 영리한 플레이도 할 줄 안다니. 스마트손 다 이뻐 보이죠, 그냥. 국뽕보다 더한 국뽕이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인터뷰도 너무 겸손하게 하더라고요. 경기 아. 끝나고 인터뷰도. 전 그것도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뭐 팀 같이 뛴 동료들이 너무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겸손한 그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경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 봤네요. 뭐 손흥민이 손흥민한 경기. 네. 2골 다 뭐 손흥민 발끝에서 나왔고 두 번째 골도 도움으로 됐으면 왜 자책골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손흥민이 발에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손흥민이 감독 거의 살린 거 아니에요? 멱살 잡고 이렇게 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적당히 잘했으면 누누 감독 잘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경질 1순위 후보죠. 그렇죠. 손흥민이 감독을 살렸다. 이날은 뭐 골을 넣지는 못했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굉장히 뭐 골 욕심도 좀 부렸고 저 슛도 꽤 예. 많이 했고요. 뭐 도움 역할도 했고 골만 넣었으면 더 좋았을. 더 손흥민했을. 아스톤 빌라전에서 손흥민 슈팅수 혹시 개수? 네, 몇 개일까요? 또 딱 기억나는 거는 저 두 개. 뭐야 발리슛 하나 기억나고 세 개, 두 개, 세 개? 5개를 했더라고요. 5개나 했나요? 골 욕심 부린 경기였어요. 아, 그러니까 나름 나 말고 꽤 해결할 과감한 사람이 없다. 슈팅도 있었고, 네네. 그죠? 네. K는 6개. 더 부렸구나. 욕심만 부렸는. 아니 손흥민 경기도 제가 약간 통계로 조금 준비하는데 대표팀을 위해서 하지 말까요? 통계 얘기? 아니. 아니요, 재밌어요. 해주세요. 듣고 하성룡 한 기자 개는 틀리는 진짜. 재미가 쏠쏠해요. 제가 네. 통계 워낙 이런 걸 좀 좋아해서 저는 네. 준비를 통계 위주로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누누 감독 체제에서 뭐가 달라졌을까? 지지난 시즌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슈팅 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슈팅 수 아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한 건데 맞아요. 지난해는 네. 지난 시즌은 슈팅 수가 굉장히 작았죠. 네. 그래서 경기당 지금 리그 경기 슈팅 수를 보면 3.2개더라고요. 지난 시즌 리그에서 경기당 1.8개였어요. 2배.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죠. 1.8개도 근데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 자리에선 많은 건 아니죠. 아 그래요? 그다음에 키패스가 이번 시즌 1.5개를 하는데 지난 시즌에 2개를 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드리블을 이번 시즌 경기당 1.7개, 지난 시즌에 1.1개. 이 얘기를 좀 왜 하냐면은 일단 드리블부터 하면은 지난 시즌에 많이 보지 못했던 손흥민 특유의 시그니처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공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서 선수를 따돌리고 드리블 들어가는 모습이 경기당 한두 개씩 이번 올 시즌에 꼭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도는 어떤 감독의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수가 플레이 스타일이 원래 드리블을 좋아하는 선수 때 특히 더 올 시즌 많이 보이고 따라가고 하는 것은 드리블로 직접 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많이 들었을 거라는 얘기가 들고 그렇게 해서 슈팅까지 많이 때려라. 감독의 이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스탯이 확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렇죠. 감독 전술 지난 그렇죠. 시즌에 슈팅 줄어든 부분도 사실 네. 무리뉴 감독이 수비 부담을 준 부분이 좀 그렇죠. 있었고 아무래도 공격력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오히려 뭐 네. 케인을 밑으로 내려가고 미드필더처럼 쓸 때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슈팅을 많이 때리고 그런 공격적인 역할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좀 어떤 뒷받침해줄 근거가 뭐가 있을까라 봤더니 수비 스탯이 확 줄었어요. 수비 스탯은 태클이 또 0.2개인데 지난 시즌에 0.9. 지난 시즌에 무리뉴 감독이 통으로 맞췄을 때 0.8. 4배가 넘네. 4배 4분의 1로 줄은 이상이 거죠. 아니, 4분의 1로 줄은 거죠. 준 거죠. 태클이 그 작년이 지난 그렇죠. 시즌. 가로채기도 올 시즌 0.2개, 지난 시즌 0.4, 그전 시즌 0.8, 0.6 많이 이게 줄고 있거든요. 히트맵을 봐야 돼요. 선수가 뛴 영역을 보면은 제가 무리뉴 감독 때 손흥민 선수가 우리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풀백처럼 뛴다라고. 왼쪽 왼쪽만, 측면에서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일자로 형성되는 히트맵이 많았는데 최근에 손흥민 선수 올 시즌 리그 경기 히트맵 보면은 하프라인 거의 위쪽에서 좌우로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토트넘 수비가 뻥뻥 뚫리는구나. 손흥민만 11명 뛰게 해야 되는데. 손흥민을 공격만 하게 해줄 수 없는 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실히 누누 감독이 그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체력 부담을 많이 지우려고 하고 햄스트링 요새 좀 예전에 비해서는 자주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가능성도 외국- 있죠. 예. 약간 감독이 일부러 수비 가담을 또 적게 시킬 그런 가능성도 있고 반면에 케인 선수가 박스 투 박스라고 해서 상대 페널티 박스부터 공격 진영 페널티 박스까지 그 사이를 박스 투 박스라고 해요. 케인의 히트맵은 그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우네요. 케인이 많이 그 공간을 많이 띄워주고 있다는 얘기죠. 손흥민 선수가 수비 부담을 줄여준 대신 케인이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면에서 손흥민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 저 통계로만 보면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죠. 그냥 근데 이런 통계는 다 어디서 안 이렇게 가르쳐주지. 그래요? 영업 비밀인데. 아, 너무 신기해요. 이런 거뭐 그거 검색하면 아마 안 다음 나오는데? 주에 댓글에 달릴 거예요. 어디 보면 된다고. 한 두세 개 있는데 하나는 아 됐어요. 안 가르쳐도 돼요. 공짜고 하나 유료입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반대로 그래서 이제 케인의 이 사실 슈팅은 진짜 넘사벽이잖아요. 월드 클래스의 슈팅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그런 능력을 잘 못 뽑아내고 있지 않냐는 그런 그런, 부분도 있죠. 비판도 확실하게 예. 많이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케인한테 기회가 어찌 보면 좀 많이 안 가는 네. 부분이 좀 있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손흥민 선수가 슈팅에 대한 기복이 조금 있었어요. 슈팅력이 아니라 슈팅을 아예 0개인 경기도 꽤 있었어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슈팅 제로 우리 기사도 많이 썼는데 이번 시즌 리그 경기에서 슈팅을 한 개도 못 때린 경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한 개만 때린 경기도 없어요. 다 최소 2개 이상 때리고 있어요. 그만큼 이 스탯으로도 플레이 스타일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스탯이 대표팀에서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대표팀에서 슈팅 제로가 워낙 자 이렇게 손흥민, 황희찬 선수 그리고 황희조 선수도 뭐 요즘 아주 훌륭히 잘하고 있고 저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세 선수 전부 다가 팀 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요. 똑같이 3골씩 넣고 있죠. 리그로 봐야 되죠. 리그. 네, 팀 내 리그. 리그. 네, 네. K는 지금 컨퍼런스 리그에서 5골이나 넣을 거예요. 그렇죠. 헤드트릭을 했으니. 컨퍼런스의 사나이. 컵대회 한 골 넣고. 네. 손흥민, 황희찬이 동시에 BBC에 이어서 EPL 사무국이 선정한 네. 베스트 11에 뽑혔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 싶어. 예전에 뭐 두 선수가 본 적 있을까요? 박지성, 기성용? 뭐 기성용, 박지성, 지동원, 이시열 이영표? 있었나? 설기현 선수 있지 않았을까 왠지. 설기현, 박지성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도 최전방에 두 선수가 나란히 얼굴 사진이 그렇죠. 올라오니까 굉장히 반가웠고. 근데 저 좀 아쉬운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이렇게 축덕숙덕 녹음도 이렇게 매주 듣고 이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해외에서 이렇게 잘 뛰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축덕숙덕 이렇게 매주 안 듣고 그냥 정말 국대 경기만 챙겨보는 추갈모 팬이었다면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알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제가 최다희 PD를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저 진짜. 하여간 그 최다희 PD가 이 PD 저희 축덕 맡은 다음에 축구에 대한 관심이 급 높아지고 맞아요. 국뽕의 맞아.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국뽕이요? 아닌데. 아니에요? 이게 해외 리그 보는 게 재밌는 게 같이 묶이기식 엮이기 아, 시작. 네. 어떻게든. 오케이. 공짜 빼달라. 네. 알겠습니다. 이제 황희찬, 손흥민 선수는 이제 벤투호에서 내일이죠. 이제 우리 녹음 시간 기준으로 그렇죠. 네. 내일 선수다. 시리아와 경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란 원정을 갑니다. 아 너무 강행군인 것 같아요. 진짜 네, 한 달 만에 다시 또 와서 그래도 지난달에는 국내에서만 경기를 치르고 갔지만 이번에는 그렇죠. 또 이란까지 가야 되고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올 때도 경유해서 왔죠. 이번 편은 좀 파악해봐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경유해서 올 온것 때는 같아요. 지금 왜냐면 직항편이 코로나 때문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에 맞춘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행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 네. 피로도가 높아지고 9월 달 같은 경우는 갈 때는 그냥 갔는데 올 때 암스테르담을 거쳐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9월 달에. 이번에도 그렇게 왔을 가능성이 좀 높죠. 비슷하니까 일정이. 그래도 이번에 그나마 다행인 건 이란 갈 때 전세기를 띄운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정찬 기자하고도 얘기했었지만 대표팀을 이원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뭐 저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은 그런 뭐 방법으로 해보는 거 어떻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벤투 감독이 그럴 리가 없죠. 네. 근데 이원화도 용기니까요. 그렇죠. 용기니까요. 자 그러면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K리그의 제목 예상했어요. 저는 이 제목. 연이은 극장골 호재. 인생 데뷔골 넣은 김경재와 이호재. 이호재 선수가 아주 제재네. 화제였고 왜 경제도 뭐 한국경제 호재 뭐 이러죠. 한국경제 호재. 아 이게 또 한 수 오, 배워갑니다. 대박. 재밌었습니다. 지난 주말 K리그 아주 재밌었고 최다희 PD는 K리그까지 챙겨보기에는 좀 힘들었죠. 네. 저는 빡빡한 일정에. 한국 경제는 챙겨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나요? 네. 요새 하락세라서 아주 눈물 짓고 있겠던데. 마상이 좀 있으시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축구라도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으니. 축구로 위안을 삼는다. 경제 손실을 아주 정신 승리. 있는 거죠. 네. 위안을 삼다기보다는. 그럼요. 자 지난주에 상위권 팀들이 많이 이겼습니다. 그쵸. 일단 울산과 전북이 모두 이겼고 울산은 뭐 수원 FC가 이번 올 시즌 굉장히 좋은데 거의 네. 뭐 압도적인 승리였죠. 울산이 이를 갈고 나온 경기였어요. 왜냐면은 음. 7월 달에 5대 2로 패배를 했습니다. 수원 FC한테 골 그렇죠, 맞아요. 역사적인 라스에겐 역사적인 경기였죠. 4골 1도움. 원맨 쇼. 그렇죠. 그 경기였기 때문에 울산이 당시 생각을 해서 정말 경기 대비를 잘해왔던 경기. 이를 갈고 그냥 이를 인플라트라고 갈고 나왔구나. 사랑이 이를 갈았네. 어떠냐면은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시작했어요. 뭐 거의 몰아치는 게 그렇죠. 예.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하고 딱 그 이제 수원 FC가 3백을 세우니까 그 양측 측면 공격하기 위해서 스피드와 개인기가 좋은 박호와 이동준 선수를 측면에 배치해가지고 줄기차게 쉴 새 없이 파고들고 가운데 이동경 선수의 롤이 상당히 중요했던 게 이동경 선수가 워낙 우리 테크니션인 건 다 알고 있는데 이날 패스 줄기가 워낙 좋더라고요. 많이 연습을 하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인 장면이 이동경 선수가 역습 장면에서 하프라인에서 공을 저쪽 코너 방향 쪽으로 그냥 때려요. 그러면은 이동준 선수가 하프라인 뒤부터 엄청나게 뜁니다. 그럼 그 훨씬 앞에 있던 수비수가 뛰어가다가 같이 볼 차지하기 위해서 경합을 하다가 뒤에서부터 슉 달려오니까 포기를 하고 수비 자세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그런 식으로 경기 진행을 많이 했어요. 이동규 선수와 박호 선수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측면으로 이렇게 쭉쭉 찔러주는 볼을 이동경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엄청나게 잘했다. 울산의 스피드 레이서 정신을 이어받은 것 같네요. 예전에 이제 왼쪽에 김인성, 오른쪽 김태환 이렇게 달렸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박호와 저 이동준 선수가 거의 뭐 대표팀 멤버니까요, 울산은.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게 이런 상황도 있었지만 골 장면만 보더라도 역습으로 이제 뒤에 이제 이동경과 이동준 선수가 골을 넣었잖아요. 그 상황들에서는 와,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자,
제일 처음에 공 차기 시작해서 상대편으로 넘어가기까지 한 10초도 안 걸리지 않았나. 이동준 선수와 혼자 더 속도 조절해서 뛰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플레이를 1.5배나 이렇게 돌리는 느낌으로 진짜. 엄청나게 이동준 선수가 뛰어가더라고요. 반면에 전북은 정말 어렵게 이겼습니다. 네. 질 뻔했죠, 뭐 사실. 전북은 지금 퇴장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경기 홍정호 선수 정말 잘했었는데 네. 퇴장을 당했어요. 홍정호 선수가 후반 10분 정도에 경고적으로 퇴장당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그렇죠. 밀렸던 경기였고요. 질 뻔했어요, 정말. 네. 전반 1분 만에 김보경 선수가 오른발 발리슛으로 골을 넣고 음. 1대0으로 끝났으니까 89분 동안 엄청나게 이제 좀 뭐 89분까지는 아니죠. 후반 10분에 퇴장당하고 나서 한 40분 정도, 35분 정도를 밀린 경기를 했는데 전북이 지난주에 이정찬 선배도 얘기했지만 경기력이 계속 좋지는 않은데 네. 체력까지 지금 그렇죠. 그 상황에서 4연승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겨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기는 게 상당히 이 전북이 경기 신기하다. 내용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겨요. 왜 이겨 있지? 전북이 4연승 달린 게 지난 4월달 이후로 거의 한 6개월 만입니다. 그럼 전북이 지금 가장 급한 부분은 어떤 건가요? 전북이요? 네. 지금 전북은 골 잘 넣고 있어요. 구스타보, 일류첸코 둘 다 12, 13골씩 넣고 있고. 근데 전북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이승기 선수가 부상 돌아오자마자 또 나가기도 했고 약간 이선의 언밸런스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측면도 문선민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초반 하다가 조금 그러고 송민규 선수도 생각 가장 큰 게 송민규 선수의 이제 좀 한 골 터지긴 했지만 활약이 좀 예전보다 맞아요. 못하다는 거. 그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최영준 선수가 부상으로 나갔다가 또 지금 돌아왔다 또 나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약간 그 중앙에서 이제 수비력 폭백은 괜찮은데 그 앞에서 이제 공수 연결하는 고리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공격 전개라는 게 그럼에도 지금 꾸역꾸역 이기고 맞아요. 있는 게 외국인 선수들이 골 넣어주고 있고. 그 김보경 선수도 진짜 살림꾼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골도 넣어서 이제 결승골로 됐지만 이번 시즌 지금 도체다 도움을 또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전북의 이선에서 좀 어지러운 상황에서 제 몫을 다 하고 있지 않나. 그게 기록에 좀 가려지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외국인 선수들이 꾸역꾸역 골을 넣어주면서 전북이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경기 일류첸코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으로 인해서 못 나왔잖아요. 나왔고, 네. 이 경기에 김보경 선수가 골을 넣어줬어요. 3월달 이후에 7개월 만에 넣은 골이에요. 3월달에도 강원을 상대로 넣었었어요. 강원 상대로 넣었는데 김보경 선수가 후반기에 부진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도움이 9개로 1위잖아요. 도움이 전반기에 8개를 했어요. 지금 후반기에 기록 세탁이. 네. 후반기에 김보경 선수가 많이 아까 이선 얘기했는데 그래 살아나지 않는 부분들이 좀 큰데 그럼에도 김보경 선수가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서 골 넣어주고 하면서 하는 게 전북이 지금 계속 이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아닐까. 한 가지 그나마 위안거리는 백승호 선수의 폼이 계속 여전히 좋다는 거. 그렇죠. 이제 조만간 지금 전북이랑 울산이랑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맞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좀 K리그에서도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은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추측이긴 한데 개인적으로까지 나만의 추측.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리그의 호재 이야기 좀 해보죠. 네. 네. 광주 포항 경기. 광주가 굉장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고 정말 잘했습니다. 네, 잘했죠. 근데 호재는 포항에 있었어요. 야. 포항엔 그동안 악재가 많았죠. 그렇죠. 악재만 있다가 호재가 있더라고요. 또 팔라시오스의 그 골도 약간 슈터링 같은 느낌. 센터링이었. 아예 슛 의도가 없는 크로스였죠. 그래서 근데 모두를 다 빗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골이 됐어요. 그것도 약간 운이 좀 다른 부분도 있었고. 완전 운이었죠. 예. 이호재 선수가 마지막에 거의 뭐 폐색이 짙은 상황에서 후반에 교체 투입돼서 두 골을 넣으면서 키가 몇이죠 이호재 선수? 191, 2 정도 돼요. 헤딩을 너무 가볍게 너무 네. 노마크로 놔던 와. 그러니까 호재를 좀 무시라기보다는 안이하게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호재는 잘 모르잖아요. 주식하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근데 내 앞길을 호재였던 모르는 거죠. 근데 경기에 잘 나서지 않는 선수다 보니까 상대방 그래요? 선수도 이게 판단이 좀 안 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것 확실하게 같아요. 많이 분석이 하지 잘안 않았나, 되어 있고. 수비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외관상 피지컬만 봤을 때는 이 선수가 U23 키가 99년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99년생? 저랑 덩치가 친구예요. 키만 너무 큰 게 좋은 아니라 거예요. 완전 덩치가 좋더라고요. 저랑 그래서 친구예요.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형적인 등딱해서 바로 터닝슛하는. 그 과정에서는 웬만한 진짜 완성형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포스를 보여주지 않았나.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어요. 포항 전지훈련 제주도에서 할 때 올해 2월달인가 갔다 왔어요. 그때
김기동 감독의 제1 고민이 최전방 공격수였어요. 최전방 공격수에 일류첸코가 빠져나간 자리. 그 당시에 외국인 선수가 결정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합류가 되게 늦어진다. 그 선수가 타시 선수인데 지금 계속 부진하고 안 좋죠. 있잖아요. 이번 시즌 내내 폼이 올라오길 바라고 있는. 전반기에 버티다 안 되니까 후반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이승모 선수를 쓰고 있어요. 이승모 선수는 미드필더입니다. 미드필더 선수를 올려서 최전방으로 약간 포스나인 제로톱을 쓰고 있는데 이승모 선수도 골이 K리그에선 없죠. 그때 ACL에서 넣은 게 시즌 첫 골이었으니까요. 그런 고민이 많은 상황. 측면에서 임상혁 선수가 좀 잘해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 경기도 이승모 선수가 최전방으로 나오고 이호재 선수가 2대1로 뒤지니까 이호재 선수를 후반 30분 넣었습니다. 그리고 37분 동점골, 45분 그렇게 넣은 건 45분 결정골을 넣은 건데 이 선수가 최근에 경기 많이 못 나왔어요. 그러다가 반전의 계기가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 부름을 받아서 23세기 대표팀입니다. 황새의 부름. 거기서 연습 경기에서 8대1로 승리한 경기에서 이호재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와. 저평가 무량주였네요.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와서 모든 걸 주식에 비유하고 있는. 김기동 감독은 가슴은 지금 찢어지죠. 뭐 계속 매일 떨어지니까. 김기동 감독이 훈련 때 갔다 온 다음에 이 선수와 이틀을 훈련했어요. 어. 3박 4일밖에 대표팀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갔다 와서 이 선수의 훈련을 봤는데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3박 4일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뭔가 자신감을 좀 갖고 왔구나. 그렇죠. 황선홍 감독이 그 자신감을 선물을 하나 딱 주고 갔네. 자신감을 보면은 신인이다 보니까 연습 경기가 팀에서 고대인가 연대하고 네, 고대랑 했죠. 고대랑 했죠. 네. 약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신인 선수다 보니까 팀에서는 막내고 약간 좀 주눅 들어 있을 게 있는데 연령대 가면은 그 내가 대장이지. 선수들과 같이 있잖아요. 몸이 주눅든 몸이 아니던데. 그렇죠. 제가 움츠릴 것 같아요. 주눅들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골도 넣고 훈련하면서 동기들이랑 같이 훈련하고 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올라온 것 같다. 그래서 이 선수가 볼터치와 슈팅 타이밍 이런 게 확 달라져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으면 슈팅력은 슈팅력은 워낙, 뭐 네. 아, 아버지가 축구 선수세요? 이기영이라고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삼성에서 뛰었죠. 수원 삼성. 수원 삼성에 수원 오래 삼성에서 뛰었죠. 예전에 저기 대표팀에서 LG에서도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K리그 올스타전을 하면 네. 캐논 슈터 대회라는 거래요. 네네. 그러니까 슈팅 스피드를 재는 거예요. 그거에서 한 2번인가 우승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슈팅이 굉장히 빠르고 네. 중거리 슈팅력이 좋은 그렇구나. 네, 그런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호재 선수가. 어쩐지 그래서 피지컬도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뭐 그런 피지컬까지는 아, 아닌데 그래요? 아버지는 큰 좀 편은 아니죠. 호리호리한 네, 호리호리하죠. 네, 스타일인데 수비수였고요. 그래서 그 아까 제주 전지훈련 가면은 그래서 최전방에 지금 이호재 선수라는 선수를 좀 키워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기동 감독이. 아니 슈팅하는 게 굉장히 과감하고 네. 좀 잘 훈련을 좀 더 받으면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뭐 골맛을 압도적일 맡을 것 줄 같은 아는 느낌이 선수. 들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K리그 8경기 2경기 전에 8경기 나갔는데 슈팅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9경기 나가서 프로 첫 슈팅이 데뷔골이 된 거고요. 원래 포지션은 최전방.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슈팅이 두 번째 골이 됐어요. 야.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 8경기에서 한 번도 슈팅 못 날리다가 이날 경기 슈팅 3개 날리고 추가 시간까지 날렸거든요. 그래서 3개에 지금 2골을 넣은 선수고요. 심지어 한 번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후반에 투입됐다가 한 10몇 분 만에 교체 아웃된 적이 있어요. 이 선수가. 그 약간 중간에 약간 플레이가 너무 소극적이었다라고 해서 김기동 감독이 뺐는데 그때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가 이기영 감독이 전화해서 형 힘들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김기동 감독이 이해해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둘이 주고받은 대화가 예전에 좀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반대로 전화를 해서 고맙다라고 김기동 감독이 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도 보면 물론 선수들을 잘 발굴하고 잘 기용하는 능력도 있지만 선수 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빵빵 터지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포항에서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강상우 선수도 원래 엄청 빛을 많이 받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상주에서 네. 그 전 시즌에 잘하고 들어와서 이제 지금 풀백도 쓰고 주장도 하고 있을 만큼 팀의 주축이 됐으니까요. 반면에 이제 광주 입장에서는 너무 뼈아픈 역전패가 됐고, 그렇죠. 이제 뭐 어쨌든 탈꼴찌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자, 그리고 가장 극적이었던 경기, 성남과 제주 경기. 김경재 선수가 96분에 넣었어요, 골을. 추가 시간에 넣었죠. 그렇죠. 네. 맞아요. 추가 시간도 추가 시간 5분 5분이었잖아요. 주어졌는데. 네, 5분이었는데 추가 시간 6분에 넣었으니까 와. 이게 또 데뷔골이었습니다. 와, 극적이네. 네. 진짜. 6년 만에 터진 데뷔골입니다.
이 선수도 사연이 좀 많겠어요. 끝났나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극장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서울 아니면 잘 안 보나 봐요, 아, 경기를. 그게 아니고요. 성남 제주 성남전이었잖아요. 경기는 성남이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 변수가 1대1로 맞선 후반 한 중반쯤에 골을 넣었던 성남의 이종성 선수가 부상으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제주의 흐름으로 넘어가면서 제주가 파상 공세를 퍼붓고 후반 추가 시간에 그렇게 막판에 극장골을 넣을 수 있던 경기. 지금 제주는 워낙 잘 나가고 있고 3위, 4위까지 지금 4위인가 그렇죠? 4위 맞나요? 제주. 제가 5위군요. 네. 제주는 지금 뭐 충분히 3위까지 ACL 해서 직접 노려볼 수 있는 순위까지 가고 있고 진짜 많이 올라왔다. 남길 감독이 워낙 팀을 잘 만드는 감독으로 유명하죠. 성남 같은 경우가 지금 좀 문제인데 리차드 주전 수비수 리차드가 부상으로 빠지고 이종선 선수가 수비형 미들과 중앙 수비 다 서준 선수인데 또 이날 경기에서 햄스트링으로 빠졌고 또 국가대표까지 발탁됐었던 예전에 권경원 선수가 또 경기 막판에 햄스트링으로 쓰러졌어요. 지금 수비수들이 다 쓰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 이제 강등 경쟁이 상당히 성남이 좀 그러게요. 성남이 상황인 뭐 선수층이 두터운 팀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부상은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수원의 권창훈 선수는 복귀 후 첫 골. 네. 부상 그 벤투호 그때 거기서 부상 당한 다음에 한동안 못 나오다가 나오다가 네. 이제 이날 네. 복귀골을 넣은 거죠. 그죠. K리그 넣은 복귀골을 넣은 거죠. 거죠. 그리고 권창훈 선수가 지금 그 원터치 슛 컵백으로 해서 잘라먹는 원터치 슛은 이 선수의 클래스를 보여준 거고 이날 경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어요. 수원도 지금 최전방 공격수가 문제예요. 그렇죠. 제리치 계속 못하고 있지. 그다음에 김건희 선수가 부상이 길었어요. 그래서 권창훈 선수가 최전방으로 나가서 골 넣어줬는데 문제는 이제 후반에 다시 다쳐서 지금 발목 인대 쪽 부상으로 한 4주에서 6주 정도 빠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수원은 그나마 다행인 게 김건희 선수가 후반에 교체 출전해서 복귀를 했어요. 이 선수가 버텨주는 수원은 조금 달라요. 김건희 선수가 버텨준 수원은 최전방에서 꼭지점 역할을 해주면서 등딱 플레이도 해주고 연계해줘서 수원 침투 좋은 뭐 김민우 선수, 뭐 빠른 유주환 선수 이런 선수에게 공 찔러주는 거라면서 전반기에 좋았을 시절 수원이 좋았을 시절에 김건희 선수가 버텨줬거든요. 6골도 넣어주고 서울이 당했죠. 김건희 선수가 여름 휴식기에 인대를 다치고 그다음에 탈장 수술을 받습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지금 엄청 길어진 거예요, 공백이. 6월 한 3, 4개월 이상 공백하다가 이 경기에 들어왔는데 전반에 수원이 못했거든요. 후반에 김건희 선수가 투입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던 거예요. 수원이 그래서 김건희 선수가 지금도 되게 아픈데 통증을 참고 뛰고 있는 팀 거라 사정상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네. 이번 경기에 나왔습니다. 정상빈 선수도 지금 정상빈 선수는 이 경기 직전에 훈련하다가 다쳐서 그 선수도 꽤 장기 결장이 될 것 같고요. 약간 메탄소년단. 메타소년단들이 네. 좀 순환이 있네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수원은 그 고승범 선수가 그 군 입대한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고승범 선수가 보면은 경기에서 이제 김민우 선수와 함께 중앙에서 진짜 많이 움직여주고 왕성한 활동량으로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는데 고승범 선수가 빠지니까 그 역할을 김민우 선수가 오롯이 다 맡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뭔가 반전 계기가 필요하지 않나. 수원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어쨌든 권창훈 선수 덕분에 복귀. 예, 네. 근데 또 부상을 입어서. 승점을. 권창훈 선수가 또 부상이에요? 방금 네, 말씀드린 부상, 게 네. 그래서 이번 대표팀에 제외된 거죠. 아, 네. 그랬나요? 골 넣고 나서 딴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제가. 골 넣고 부상당해서 지금 4주 정도 나왔습니다. 문자가 4주 정도나 나왔어요? 네, 4주에서 6주 정도. 편집할까요? 자, 그리고 서울 대구 짧게 해보고 가죠. 서울 대구에는 정치인 선수가 아, 이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치 어머 그러게요. 네, 어느 당인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 골을 합당하죠. 넣었습니다. 네. 서울 얘기하세요. 서울이? 뭐 지난 방송에서 끝날 때 팔로세비치 선수가만 좀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 예측 맞았다. 뭐 예측 맞았고 팔로세비치 그거 선수 그렇게 마지막 얘기할 때 약간 거만을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아니면 못하잖아요. 여기 여기서 뒷모습 여기서 못 보잖아요 표정을. 네. 여기 직접 보니까 굉장히 거만하시네요. 얄밉게. 네. 네, 아무튼 뽕 PD의 예측대로 팔로세비치가 골을 넣었는데 승리는 놓쳤습니다. 근데 경기 내용은 정말 좋던데요. 네, 계속해서 서울이 올라오고 있고 아까운 장면도 한 많았죠. 골만 넣은 건 좀 아까울 정도로 네. 네, 이태성 정말 선수. 경기 잘했던 것 같아요. 대구가 요즘에 굉장히 좋잖아요. 세징야 공백이 크죠. 세징야. 세징야 공백이 세징야가 없으니까 약해졌군요. 크다 보니까 원래 세징야를 상대하는 팀들의 특징은 세징야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비 라인을 많이 못 올려요. 세징야 역습이 에드가가 워낙 고군분투했죠. 그렇죠. 세징야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많이
올리지 못하는데 이번 경기 서울 좀 많이 올리고 했고 서울이 아닉스 감독 부임 후 5경기를 치렀는데 지금 무패잖아요. 네. 그 5경기만으로도 지금 전술 특징이 딱 팀이 바뀌었을 만큼 전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뽕이 하세요. 제가 뭐 전술을 뭘 알겠습니까? 보면은 그냥 이제 아는 건데. 1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그 후방 라인을 진짜 높게까지 올린다. 그 경기 내내 보면은 거의 중앙 센터 서클 가까이에 마지막 저 기성용 오스마르 선수가 서 있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정방 압박도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벌어지는 뒷공간은 유상훈 선수가 생각보다 넓은 공간을 커버하면서 그런 빈 공간도 잘 메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안타까운 거는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지만 이럴 때 이제 후방 라인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한 번의 역습 혹은 이제 패스가 차단됐을 때 그 불안점을 노출하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지금 체제에서는 양쪽 수비 라인을 가운데에 올리고 있는 일명 펩 가르디올라 전술을 쓰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오른쪽 수비수 윤종규 선수가 패스 미스로 인해서 그 공간, 그 왼쪽, 그 공격할 때 왼쪽 공간을 계속 드리블 치다가 결국에 반대쪽으로 크로스를 옮겨주면서 전치인 선수가 마무리한 건데 그 장면에서 그 사이드에 비어 있는 공간을 그대로 노출하지 않았나. 그래서 마지막에 헤딩을 따낸 것도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측면 공간에서의 헤딩을 따낸 거라서 그런 부분 조금 뭐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에 이제 경기가 루즈하고 재미없었던 뭔가 활발하지 재밌죠. 않고. 이제는 재밌더라고요. 보기만 해서도 확실하게 재밌는 게 재밌어졌어요, 느껴지는 많이. 것 같아요. 네. 빨라지고 좀 더 아기자기해지고 좀 선이 좀 굵어지면서 그리고 그거를- 경기 결과도 따라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서울 어려웠나요? 얘기할 때 제가 말한 게? 아니요, 그냥 제가 뽕 얘기한 게 약간 좀 어려웠죠. 네. 네. 쉽게 얘기하면은 예전에 서울 경기를 봤을 때는 선수들의 절실함이 안 느껴졌다라고 하는데 요새 최근 경기 보면 서울 선수들이 최전방부터 상대 선수가 공을 잡으면 2-3명이 달라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체력이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어린 선수들을 많이 중용하면서 뛰는 활동량이 엄청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최전방부터 압박을 그렇게 해주면서 공을 탈취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역습을 전개하고 서울이 많이 절실해졌다 선수들이. 그 이유는 그게 뭐예요? 보이더라고요. 감독의 지시인 거죠. 감독이 그걸 다시 얘기하면은 그 감독이 눈빛이 하는 짓인 보면은 거죠. 왜냐면 그거를 지시. 네.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네. 그걸 다시 얘기하면은 포지션 파괴예요. 이 선수가 폭파. 그 선수를 포지션에 맞춰 두는 게 아니라 그 선수가 그냥 그 자리에 가서 뛰면 그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번 경기에도 보지만 왼쪽 풀백이었던 저기 이태석 선수, 이을용 전 감독의 아들이죠. 네. 이태석 선수가 지금 공격할 때는 중앙 미드필더로 올라가요. 이태석 선수 잘하던데요. 네, 잘해요. 계속 올라오고 킥이 있어요. 정말 이을령 선수 같아요. 그렇죠. 골대 강타하는 네. 그 왼발 슛 했던 거. 그리고 크로스 같은 것도 굉장히 정교하고 빠르고 활처럼 휘어 들어가는 게 네. 아빠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태석 선수가 왼쪽 풀백인데 경기 자세히 보면은 오른쪽 측면 사이드에서 태클해서 공을 걷어냅니다. 이 선수 포지션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선수가 가서 뛰는 게 포지션이에요. 모두가 프리롤인 거예요? 모두가 프리롤까지는 좀 그렇고. 그러면 감독이 필요 없겠죠. 네. 감독은 놓으셔야죠, 그러면. 감독이 프리해지는 그 정도 거기까지는 선수들이 아니고. 많이 뛰면서 네. 그라운드 다양하게 좀 커버리지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아까 뽕 PD가 얘기한 대로 펩 가르디올라식 뭐 얘기했는데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요새 유행하는 전술 중에 하나예요. 풀백들이 양쪽으로 쭉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풀백들의 오버래핑해서 크로스 올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풀백들을 중앙 미드필더로 둡니다. 그 중앙 미드필더로 두고 오히려 양쪽 윙어들이 아래로 내려오고 이 포지션 변화가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풀백들이 가운데 쓰면서 중앙의 선수들이 5-6명이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그러면은 양쪽 측면 윙어들이 없어지는 빈자리를 빠르게 오히려 최전방 공격수들이 파고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공을 중앙 미드필드에서 패스 루트를 다양하게 만드는 전술. 좀 어려워요, 이 전술은. 근데 그거를 서울에서 지금 되게 잘하고 있고 수비 안정화는 기성용 선수가 지금 3백은 아닌데 수비형 미드필더 원볼란치로 4-1-4-1에 쓰는데 수비할 때는 5백으로 해요. 기성용 선수가 가운데로 내려와서 그래서 수비 5줄로 하다가 공격 전환할 때 갑자기 이 5명 중에 2명이 쫙 치고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전술 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쉽게 설명한다고 해놓고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이해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네요. 그래도 좀 이해가 잘 이해가 됐어요. 되죠. 네. 홍 PD가 한 것보다 훨씬 낫죠. 네. 왜 잔디 전문 기자라서. 무슨 사건입니까? 잔디하고 갖다 붙이긴. 잔디 전문 기자라서 전술을 잘한다는 거는 좀 네. 자 이렇게 해서 K리그 경기 오랜만에 모든 경기 한 번씩 다 훑어본 것 같아요. 최다희 PD가 와서 그런가? 아 주시은 아나운서 미안하네. 미안합니다. 모든 경기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까 준비 안 해온 경기도 몇 개 있는데. 다 했잖아요. 네, 안 한 경기를 물어봐서. 다 물어보시죠. 어쩐지 중간중간 침묵이 좀 흘렀어요. 흘렀죠. 네. 뭔 얘기 할까 하다가. 자 다음 주 K리그는 계속 되네요. 뭐 띄엄띄엄 있긴 하지만 수년된 강원이 경기들이 강원에 이슈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발생했던 경기가 지금 강원이 3경기를 덜 치는 상황이죠. A 매치 데이인데도 경기들이 있습니다. 최다희 PD 왔으니까 요 세 경기라도 토토를 해볼까요? 해볼까요? 저 저 이제 뭐 국대 경기도 이제 2연전이 열리긴 하는데 그거는 하시고요. 제가 집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하세요. K리그 토토를 한번 해봅시다. 자 10월 6일 수요일 날 인천 대 강원. 어렵다. 둘 다 이겨야 되는 팀인데 지금 그죠? 강원. 그렇죠. 저도 강원. 저 무승부. 저 인천이요. 셋 다 강원으로 할까요? 자 그다음에 10일 일요일에 강원 대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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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전 강원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 강원 응원해야지. 자 그 다음 주네 이거는. 네. 그 다음 주는 나중에 하죠. 네. 요 두 개. 최다희 PD가 네. 강원 제주 찍었죠. 인천 인천 제주 제주 찍었습니다. 찍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인천 서운할까봐. 이렇게 또 인정이 많은 최다희 PD.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 최다희 PD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주시은 아나운서의 공백을 메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잘 못 메웠습니다. 요즘 아나운서님의 공격이 막 이렇게 공격력이? 늘고 있던 그러니까요. 시기에 제가 투입이 돼서 살짝 충분히 메우진 못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재밌었고요. 주에 이정찬 선배가 고운 분투하기를. 네. 다음에 이제 밥이 오니까요. 집 앞에 밥이 오니까 마음껏 공격력을 발휘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